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건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고려 시대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고려 시대에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시대가 진행되는 500년 동안에 그 주도 세력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주도 세력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요때마다 특징적인 어떤 사건들이 대외 전쟁 같은 것도 계속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 관계가 어땠는지 이 주도 세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순차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학습을 해볼 것은 무신 집권기부터 고려 후반까지의 정치적인 흐름이 어땠냐라는 걸 지금 묶어서 요약을 해놨는데, 자, 무신 정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고려 초기부터 중기까지 나왔을 때 문벌 귀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봤었었는데, 호족부터 문벌 귀족까지 이 문벌 귀족이 지고 무신이라는 집단이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단히 특이한 건데 고려 시대에는 일종의 군인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약 100년 정도 유지가 되는 그 시대가 나오는 건데, 자, 무신 정권이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무신 정변이라고 하죠.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신들이 중앙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지금 들어가게 되느냐.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된 계기인데, 자, 묘청의 난이 일어났었죠. 묘청의 난 이후에 결국에는 묘청의 난도 실패를 하고 김부식이라고 하는 이 개경의 보수파 문벌 귀족들한테 진압이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신들을 더욱더 하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되고, 자, 무신을 하대하는 분위기가 꾸준히 지속이 되면서 심지어 급료까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하급 군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꼼꼼하게 이거를 챙겨주지도 않은 거죠. 이 문벌 귀족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조금씩 쌓여갔겠죠. 그래도 당장 뭐가 이렇게 터져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군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굉장히 상명하복이 돼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극상을 하는 거가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그게 일어날 만한 뭔가 엄청난 사건들이 중첩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꾸준히 이제 무시하는 분위기, 급료 자꾸 밀려, 이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데, 자, 정중부랑 이의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못 참고 폭발을 해버린 건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여기 형광펜으로 나와 있는 보현원 사건이에요. 이 보현원 사건이 보현원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맨날 파티를 해요. 맨날 파티하는데 이 무신들은 밖에서 보디가드를 쓰죠. 이거 지키는 것만 쓰고 정작 연회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이 굉장히 안에서 막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고 막 놀고 있는데 정작 무신들은 이거를 지키는 가드 역할만 계속 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불만이 있었을 텐데 그 연회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무신들한테 이렇게 수박키라는 거를 추계했었어요. 이 수박이라고 하는 게 과일 수박이 아니고 이 손수자거든요.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나오는 건데 일종의 아주 오래된 우리의 맨손 격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손으로 하는 이렇게 난타를 하는 격투기인데 요거를 이제 공연처럼 하는 거죠. 수바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탁탁탁 막아내면서, 왜 검도 검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 수박이라는 거를 시키면서 여기서 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무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소응이라고 하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대장군님이 계신데 요분한테 이제 수바키를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고 뭐 하다가 좀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그거를 깔깔거리고 막 웃으면서 굉장히 젊은 문신이 와가지고 에이, 너 때문에 지금 기분 잡쳤잖아 뭐 이러면서 뺨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참 나이가 어린 문신이 반말을 하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이 사람들 입장에선 되게 존경스러운 노 장군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근데 또 다른 문신들도 재밌다고 막 그거 보고 있고 상당히 분노가 부들부들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뭔가 머릿속에서 인내심이 끊어집니다. 이런 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욕을 갚아주겠다
하고 무신정변의 아주 직접적인 어떤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요거를 많이 꼽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자잘자잘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그냥 얘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여기서 맨날 파티 있고 하니까 파티가 있는 어떤 날을 골라가지고 밖에서 어차피 보디가드 본인들이 하니까 밖에서 문 닫아 잠그고 걸고 안에 파티하러 들어왔었던 사람들 다 죽인 거죠.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 겁에 질려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의종도 사로잡아서 폐위도 시키고 하는 그런 거에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신을 제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무신정변이에요. 그리고 흥청망청 놀았던 의종을 폐위시킨 다음에 명종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기 쉬운 허수아비 임금을 세우고 정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무신정권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불안정하죠. 쿠데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안정해요. 이게 성공을 해서 그들 입장에선 다행이었겠지만 이거에 논공행상을 하는 문제라던가 이 권력을 어떻게 논아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인물들이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면 혼란스럽죠. 되게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정중부하고 경대승하고 이의민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차례로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정중부가 집권했었던 초반 약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있는데 자 반대파였던 이의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동지였는데 이의방을 제거를 해버리게 되고요. 사실 정중부가 초반에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이 무신에 반대하는 반무신난도 있었어요. 자, 의종의 복위를 주장을 하면서 저기 동북 쪽에 병마사, 일단 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국경지대에 있으면서 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봉기를 해요. 뭔 일이냐 이게 하면서 봉기를 하고 이거를 김보당의 난이라고 하고요. 중요하게 여겼던 또 서경 지역이 있죠. 서경의 유수로 조위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정중부를 제거하려고 난을 일으킵니다. 이게 조위총의 난입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개 묶어가지고 보는 거고 이게 다 목적이 똑같았어요. 정중부를 제거하고 무신들을 제거하고 이 의종을 복위시키려는 원상복귀하려는 운동입니다. 반무신의 난으로 김보당의 난 그리고 조위총의 난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되게 정신없을 때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무신들이 어떻게 하다 어쩌다 보니까 쿠데타는 성공했는데 이제 오늘의 동지였던 애들이 내일의 적이 됐잖아요. 서로가 의심을 끊임없이 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무신들은 원래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권력 다툼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거의 없고요. 그동안 군인정까지 막 밀리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이 무신들이 이렇게 무시받았던 거를 어디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어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막 세금 막 걷고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모르지만 이 권력을 누리고 잠식하는 데에만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당연히 일반인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이 성립된 초창기에 여기에 굉장한 불만을 품고 야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차별대우랑 이런 어떤 가혹한 수탈에 저항을 하면서 공주의 명학소라는 지역에서 망소이 형제가 크게 저항을 해가지고 봉기를 해요. 이게 사이즈가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망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보다도 야 지금 너무 불안정하구나. 너무 불안정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명학소에서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는 일반인들보다 대접이 낮았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마저 하극상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많이 위계 질서가 망가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죠. 정중부 때 이런 일들이 쭈루룩 일어나게 되고 결국 정중부가 이제 경대승이라는 사람한테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고 나서 경대승이 권력을 장악을 했고 이 사람이 또 불안하잖아요. 누가 또 나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대승이 뭘 만드냐면 자기를 지킬 보디가드 사병 집단으로 도방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도방. 요 도방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경대승도 누군가에게 제거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의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민 출신인데 사실 이 사람이 참 묘한 사람인 게 처음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의민이 굉장히 앞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오바해서 사람들을 죽였냐.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무신이기는 하지만 뭐 이게 높았다기보다는 이 사람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출세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 집안이 기골이 되게 장대했던가 봐요.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대로 그대로 계산을 하면 그때 당시 이의민의 키가 190이 넘었다고 나와요. 계산상으로. 지금도 190 넘는다고 하면 뭐 농구 선수나 그렇게 큰데 그때 영양 상태를 생각했을 때 거의 말도 안 되는 발육 상태거든요. 엄청 거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등치만 큰 게 아니라 힘이 엄청 셌다고 돼 있어요. 싸움도 잘하고 힘도 엄청 세고 이의민만 그런 게 아니고 형들도 다 그랬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완력을 믿고 원래는 자기 형들하고 나쁜 짓 하면서 막 깡패처럼 돌아다니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얘네들이 깡패처럼 막 이렇게 했었던 지역의 도지사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요.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고문당하고 매 맞고 하다가 형 2명은 거기서 고문당하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타고난 체력이 엄청나가지고 고문을 되게 심하게 당했는데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문을 했었던 그때의 그 지자체의 그 도지사장이 이놈 대단하잖아? 이 근성이 좀 있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라를 위해서 써라 하면서 이 사람을 무신으로 이제 껴서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죄인이었던 사람을 무신으로 낑겨 넣는 것만 봐도 이 당시에 무신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상당히 다양했고 무과가 없었잖아요. 이 고려 시대에는 승과는 있는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뭔가가 운영이 지금 됐던 거죠. 천민, 의민은 무신이 되어서 하급 관리로 하급 장교 같은 걸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키도 크고 눈에 엄청 떴을 거 아니에요. 등치가 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완력이 좋다 보니까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더니 수박을 되게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하니까는 보는 사람이 흥겨울 정도로 얘를 되게 연출을 잘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연회 자리에서 원래는 의종이 이 사람을 이뻐해가지고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시켜준다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무신정변 일어나기 전에 의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치도 또 되게 빨랐던가 봐요.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재빠르게 여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의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제거 대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줄을 빨리 갈아탄 거죠. 그래서 무신 쪽에 붙어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앞장서가지고 막 죽이고 다니니까 뭐 공은 세운 거죠. 하지만 그래도 출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는 나와요. 근데 천민 출신으로 경대승이 죽고 난 다음에 잠깐 이의민이 또 집권을 하는데 왜냐면 경대승이 이의민을 엄청 욕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를 되게 승진을 시켜주고 본인을 총애했던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을 나서서 죽이고 이거에 참여를 하면서 권력을 얻은 사람이 이 의민이거든요. 나중에 의종을 죽일 때 의종을 죽인 사람이 의민이에요. 근데 고려사에 보면은 그게 되게 엽기적인 역사인데 그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의민이 의종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의종의 허리뼈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접었다고 돼 있어요. 무슨 핸드폰 폴더폰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그 솥단지를 2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안에 시신을 넣고 강에 던져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고려사에 실제 나오는 얘기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무신들도 자기네들도 하극상을 했지만 그 임금을 이렇게 누가 감히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의민이 한 일을 두려워하면서도 되게 이제 무시해요. 아, 저 천것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키워준 주군을 배신한 거잖아요. 또 뒤통수 언제 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다른 무신들이 별로 없어요. 저 의리 없는 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의민도 나중에 최충원 형제한테 이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제거가 되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이름을 암기한다기보다는 지금 되게 정신없구나, 무신정권 초반이. 자기들끼리도 끈끈하게 뭔가가 연결이 되지를 않아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찾아왔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의민이 최충헌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나서 최씨 무신정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씨 집안에서 꾸준히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한 60년 정도 꾸준히 이어지는 이 집단이 등장을 또 하게 되는 건데 최충헌, 그냥 무신치고는 머리가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전의 무신들이 저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람들의 신망을 다 떨어뜨려서 잃고 있는 이유가 명분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뭘 하냐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사실 이 사회 혼란에는 무신들이 한몫 단단히 했죠, 지금.
그런데 봉사 10조라고 하는 거를 명종한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니 이 사회가 지금 다시 이렇게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 개혁안을 올려요. 되게 맞는 말 10개 썼겠죠? 하지만 자기가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는 요거를 올려요. 이거는 왜 한 거예요? 봉사 10조를 올린 이유가 실제 이거를 하려고 올린 게 아니고 이거는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명종한테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어필을 하면서 정변은 정당하다. 내가 일으킨 거는 이전에 있었던 이거랑 다르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최충원은 다른 무신들하고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뿌리가 있다. 뭔가 마인드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요거를 쓴 거예요.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지금 저 위에 난리 났잖아요. 반대 세력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신들은 힘으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충원은 뭘 했냐면 자기 반대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임시 기구를 하나 설치합니다. 이게 교정도감이에요. 교정도감.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스스로 여기에 장관직이었던 교정별감의 자리에 올라서 여기서 모든 국정 전반을 다 처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로 꾸준히 활용이 됩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경대승이 자기 사병 집단으로 도방이라는 거 만들었었잖아요. 최충원도 두렵겠죠. 누군가가 또 우리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어떤 무신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요 도방을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병을 더 확충을 해놓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런 모습도 좀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하나 일어나는 게 만적의 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최충원 집의 노비입니다. 노비. 최충원 집안에 노비가 또 똑똑한 사람이 하나 껴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신분해방운동이 일어난 건데 왜냐면 지금 사회적인 흐름이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거 내가 힘으로 뺏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런 건데 무신들이 원래 타고난 무신이라는 이 신분을 뛰어넘었어요. 쿠데타로, 하극상으로. 이거를 보면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었던 노비 집단에게도 이게 뭔가 영향을 준 거죠. 특히 이 만적 같은 좀 머리가 비상하고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어떤 무언가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를 자극해버린 거죠. 자기 주인도 하극상으로 지금 왕이나 다름없는 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만적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비들을 쫙 모아가지고 수천 명의 노비들을 집결을 시켜가지고 연설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때 만적이 했다는 유명한 연설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그러니까 왕이나 제후가 되는 씨앗이 따로 있느냐. 우리 다 똑같다. 똑같은데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지. 누구나 똑같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만적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수가 훨씬 많은데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면은 이거 된다 하면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한번 이거 사회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 라고 했는데 노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노비가 주인을 배신한다? 이거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너무 엄청난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두근두근 하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운 거죠. 이 만약에 실패하면 다 죽는 건데 그래서 원래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누설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잡혔어요. 다 잡혀가지고 이 만적을 중심으로 여기에 주로 참여했었던 메인 그룹들이 있죠. 요 그룹들을 산채로 다리에 돌을 매달아서 강에다가 던져버렸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뭐 최소 2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가까운 노비들이 산채로 수장됐다고 나와요. 절대 이 반란의 자비란 없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죠. 실패. 근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요새 가끔 언급되는 게 최광수의 난도 있는데 이 최광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평양 있죠, 평양. 그 묘청에 난 이후로 서경을 조금 천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반란이 일어났었던 동네다.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던 여기에서 이제 서경 사람들이 서경이 원래 고구려 때 수도도 한 번 했잖아요. 평양이. 고구려 부흥을 외치면서 크게 또 봉기도 합니다. 주로 지금 공통점이 있죠. 힘만 생기면 봉기를 하네요. 이게 무신정변 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패턴 같은 거예요. 그래도 최씨 무신 정권은 이런 거를 다 꾹꾹 잘 눌러가면서 계속 최씨 집안에서 권력을 이어갑니다. 자, 최충원의 집권기가 있고요. 그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
이 최후가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많이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우리가 비록 뭐 펜 때는 짧지만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무시했었던 문신들 이제 우리가 써먹으면 되지 뭐. 우리가 부리면 되지 뭐. 그래서 이 최후가 뭘 하냐면 업무는 봐야 되잖아요. 나라는 다스려야 되니까 인사의 행정기구가 필요하겠죠? 정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설치를 해요. 정방이라고 하는 인사행정기구를 굉장히 좀 이 사람도 특이한데 이게 원래 궁에 있는 거겠죠? 아니면 궁궐에 있거나 궁궐 바깥쪽에 어떤 관청에 따로 있는 걸 거예요. 정방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다고 하면 근데 이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했어요. 본인의 집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문신들 대기하고 하는 그런 수기 기구로 서방이라는 것도 설치를 같이 하는데 자기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웃긴 그림이에요. 다 어디에 임명장 받으려면은 최후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최후한테 임명장 받고 나오는 거지. 이게 그림이 약간 뭐 같아요? 약간 최후 스스로가 왕이 된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와서 다 인사하러 오고 막 청탁하러 오고 집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공식 오피스를 차려버린 거죠. 대단히 좀 얼마나 권력을 누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최후는 뭘 또 하냐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야별초라는 거를 조직을 하는데 이게 말이 치안 유지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어떤 사병 집단을 좀 본격적으로 더 확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별초가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탄탄한 기반이었던 삼별초로 나중에 확장이 됩니다. 좌별초, 우별초 플러스 신의군이라는 게 합쳐져 가지고 요거를 삼별초라고 해요. 신의군은 뭐냐면 몽골에 잡혀갔다가 탈출하거나 돌아온 사람들, 요 사람들을 신의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집단을 모아서 삼별초를 갖게 되고요. 나중에 최후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항복을 하지 않고 대몽항쟁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는 강화천도를 단행을 했던 것도 최씨 무신 정권 최후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뭔가 상당히 정신이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볼까요? 최씨 무신 정권의 붕괴. 어떻게 끝나냐면 최후가 죽고 나서 최항, 최의 또 집권을 했었는데 이 또 다른 무신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김준이라는 사람한테 피살당하고 최씨 무신 정권은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또 다른 무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준이나 임연, 임유무 부자가 또 권력을 잡았었는데 이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전부 죽으면서 무신 정권은 끝났고요. 무신 정권이 끝남과 동시에 원간섭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국에 몽골에 다시 항복을 하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신 정권의 다음에 이어지는 시기는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원나라의 간섭을 굉장히 세게 받았던 시기라고 해서 원간섭기라고 불러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 자 이제 우리는 원나라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원나라가 고려라는 국령이나 시스템은 그대로 냅두긴 하거든요. 여기도 원나라야 이렇게 해가지고 원나라 누구를 파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왕이나 관리들이 일하게 냅둔 다음에 감시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엄청 오래 버티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뭐 자주권은 인정을 한 거고 우리는 그래도 사실 이때 당시 원나라가 어떤 원나라냐면 몽골이 뭐 세계 최강 제국일 때잖아요. 그 칭기스칸의 그 몽골이에요. 그 원제국이 나중에 되는 원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쿠빌라이 칸인데 이 칭기스칸의 손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몽골 대제국에 우리는 버텨가지고 고려라는 나라 명칭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세계 지도를 펼쳐놨을 때 우리나라는 진짜 요만하고요. 몽골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사실 크게 없어요. 왜냐면 이 몽골은 이제 중국 땅을 완전히 먹고 나서는 서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가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굳이 요만한 우리 땅을 군사를 굳이 들여가지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진격의 방향을 바꿀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냥 거의 무관심에 가까웠고요. 그냥 컨트롤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뒤에서 또 뒤통수 치면서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이제 우리 미치다라고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자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가 뭐냐? 고려의 왕은 무조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위 국가가 된 거죠. 부마가 사위란 뜻이에요. 원의 명령에 의해서 왕도 막 자주 막 바꿔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실제로 원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나라에 황제가 있는데 우리가 또 황제를 지칭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관제나 왕실의 호칭을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버립니다. 중앙관제도 밑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너네 주제에 뭐 이런 걸 하면서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내리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을 첨입으로, 육부를 사사로, 중추원을 밀직사로 명칭을 계속 깎아 내려가고요. 왕실의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의 시호에 이제는 조나 종처럼 태조, 태종 뭐 이런 거 있죠. 이 중국의 황제가 죽으면 붙였던 것처럼 이거 붙일 수 없어요. 너네 무슨 황제 국가도 아닌데 니네가 이렇게 똑같이 해? 하지 마. 너네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이제 앞으로 왕의 시호 앞에서는 충성할 충자를 붙이도록 해라. 그래서 충충충충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충. 충노랑, 충수광, 충모광 이거 전부 다 원간섭기의 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황제 이런 거 아니고 제후국이니까 폐하 쓰지 마. 전하라고 하고 태자는 무슨 태자야. 세자라고 하고 선지로 하지 말고 왕지라고 하고 짐이란 호칭 쓰지 말고 고로 바꿔라. 하나씩 하나씩 내리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이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사실 동쪽의 나라들을 탐이 났다기보다는 그냥 완벽하게 몽골이 세계 통일을 하려고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동쪽까지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 게 더 가깝죠. 우리나라에서 바다 건너 조금만 가면 일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원정도 합니다. 충렬왕 때 몽골이 일본 원정을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우리 고려 쪽에다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정동행성이 원나라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일본 원정이 결국에는 어떤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태풍을 계속 맞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본 원정을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끝나요. 더 이상 하지 말자 해서 일본 원정이 끝난 다음에도 원래는 전쟁 때문에 설치를 한 건데 안 없앱니다. 없애지는 않고 그냥 이거 놓고서 여기에서 고려 애들 감시하고 내정 케어하는 걸로 요거 그냥 쓰자 하면서 정동행성이 여기에 그대로 남게 돼요. 그럼 뭔가 이 원나라 쪽에 관리도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파견이 됐던 게 다루가치입니다. 이 다루가치는 원나라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려고 보낸 감찰관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행패를 부렸겠죠. 그리고 땅도 계속 뺏어갑니다. 영토 상실. 원나라가 우리 영토에다가 저기 위에다가 쌍성총관부라는 거 설치하고요. 평양 쪽에 동령부 설치하고 제주도까지 탐라 총관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탐라 총관부가 설치가 되었을 때 그 제주도의 특유의 지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말을 키워요. 말.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가 말이 유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간섭기의 흔적이, 역사적인 흔적이 아직까지 생태로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치기관을 구석구석에 설치를 하고 이 특정 지역들은 직접 다스렸어요. 어떤 꼭지꼭지에는 원나라 관리들을 직접 파견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이게 원간섭기의 모습인데 당연히 우리가 사이좋게 하하호호 지내지는 않았겠죠. 어떤 거를 뺏어갔느냐? 뭐 뺏긴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든데 제일 우리가 힘들어했던 거 두 가지가 여기 나오네요. 첫째, 공녀. 공녀. 곡물로 바쳐지는 여자란 뜻입니다. 결혼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고려의 처녀들을 원나라의 공녀로 징발을 해갑니다. 이 공녀는요, 15세 이상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 중학생이죠. 그래서 결혼도감 설치해서 막 뽑아가지고 여기에는 신분의 고하가 없어요. 그냥 요 나이에 해당만 되면 귀족의 딸이건 왕족의 딸이건 뽑히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뭐 끊이지를 않았죠. 고려 여인들이 예쁘고 재주가 많다라고 해서 인기가 엄청 좋았다나 봐요. 그러면 이 15밖에 안 된 애들, 요 언저리 애들 끌고 와가지고 뭐 한 30살, 40살 관리들한테 후처로 들어간다거나 첩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은 뭐 부지기수고 정말 여자를 바친 거예요, 그냥. 굉장히 끔찍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공녀. 공녀 징발이 있고 응방이라는 것도 설치가 되는데 그 사냥하는 매 있죠, 매. 그 우리나라에서 훈련받은 매들이 그렇게 품질이 좋다고 매를 징발하기 위한 관청도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원간섭기에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러진 않았죠. 우리나라 왕들이 비록 그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좁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충렬왕 때 우리가 뭘 했냐면 그 원간섭기에 뭐 원나라 관리들도 그랬지만은 친원파들 이상한 행패 많이 부리는데 우리가 또 원나라에 빼앗긴 토지도 있고
끝없이 노비로 전락하고 있는 양인들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충렬왕이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임시기구를 또 만들어냅니다. 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일반인으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거 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빼앗아간 토지들이 있는데 이거 원래 주인한테 다시 찾아주려는 뭐 이런 시도를 처음 하긴 했었어요. 요거를 충렬왕 때 처음 이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령부하고 평양 쪽에 설치했었던 동령부하고 저기 제주도의 탐라 총관부를 우리 다시 주세요. 어차피 너네들 관리도 잘 안 되잖아. 너무 멀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받았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는 했다는 거죠. 그리고 충선왕 때는 뭘 했냐면 그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사림원이라는 걸 또 만들고 원나라 수도에도 사람을 또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 원나라 수도인 연경에, 지금의 베이징, 북경이죠. 베이징에 학문연구소로 망권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 여기에 파견해서 원나라 유학자들하고 교류하고 그런 거 우리나라에 다시 역수입하는 그런 학문적인 교류도 일어났었어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 사회 모습은 어땠는가? 되게 혼란스러웠겠죠. 왜 혼란스럽냐?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 때문에 힘든 거 반, 친일파 때문에 힘든 거 반이었죠. 똑같아요. 원나라 사람들도 우리를 무척 괴롭게 했지만 친원파가 있어요. 친원파. 원나라에 기대 가지고 권세를 누렸던 가문들. 이런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 자,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 친원 세력, 무심집권 그때 성장한 계층, 이런 것들, 이 권문세족에 어쨌건 이 원간섭기에 원나라에 붙어가지고 세력을 얻은 모든 집단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원파들이죠. 고위 관직은 얘네가 다 독점을 하고요. 땅을 막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땅을, 이 농장이 그냥 농장이 아니고 대농장. 그러니까 어떤 친원파가 있으면 자기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가시거리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저기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저기 산부터 저기 산 너머까지가 내 땅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는 땅을 빼앗겼다는 게 되겠죠. 대농장. 그러니까 땅 빼앗긴 사람들은 내 땅을 억지로 빼앗기고 거기서 부쳐먹고 사는 소작농 내지는 노비가 됐다는 거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속도 당연히 변화를 했겠죠. 우리가 몽골이랑 싸움을 한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되고요. 4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몽골의 그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가 거의 한 80년 정도 되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나라하고 관계를 계속 지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들어와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1세기가 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 지배층을 중심으로 몽골 풍속이 막 유행을 하는 거죠. 변발.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반만 대머리처럼 미는 거 있잖아요. 뒤에는 따서 내리고, 변발이나 쪽두리라는 조그마한 모자, 그리고 몽골 복장 같은 게 크게 유행을 합니다. 족두리는 우리 전통 결혼식 할 때 여기에 요만하게 쓰는 모자 있죠. 이게 원래 사실은 몽골 풍속인 거예요. 우리 전통 혼례인데, 우리 전통 혼례에 있는 문화가 그때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전통처럼 정착을 한 거예요. 그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여기 여자분들 연지곤지도 빨간 거 이렇게 찍잖아요. 이것도 몽골 풍속이에요. 생각보다 몽골 풍속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 요거를 알 수가 있고, 일찍 결혼하는 조선시대의 꼬마 신랑이라고 있잖아요. 뭐 12살도 안 된 신랑들, 10살도 안 되는 애들끼리 막 결혼시키는 거 있죠. 이게 뭐 조선시대의 수명이 짧아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부터 생긴 풍속이에요. 왜 이런 조혼을 했을까? 이 공녀 때문이야. 15살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대상이다. 그렇다면 15이 되기 전에 공녀 안 끌려가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좋은 풍속이 자리를 잡았다. 이것도 악습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일단 부모가 막 결혼시켜버리는 거니까. 문화 발전은 또 뭐가 들어오냐면, 뭐 이거는 나름의 긍정적인 거로 평가되는 건데, 뭐 긍정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원나라를 통해서 성리학이나 역법, 화약 제조법 같은 게 들어오기도 했다더라 라고 하는 게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원간섭기인데, 자, 그러면 끄트머리 후반부로 좀 가볼게요. 우리가 계속 그러면 원간섭기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원나라도 힘이 조금 약해져요.
원나라가 명나라로 바뀌려는 그 교체기의 힘이 제일 약할 때 우리도 요 틈을 비집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개혁군주.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신경을 못 쓰네요. 자기네들 상황에 바빠가지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원나라에서 막 성리학 들어오잖아요. 성리학. 이재현 뭐 이런 사람들 교류하면서 이 안향이란 사람이 성리학도 소개하고 정몽주나 이색 같은 사람들 생기면서 제자들도 키워내고 하면서 슬슬슬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방금 얘기한 정몽주나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인데 새로운 어떤 사상을 장착한 사대부 선비들, 정의로운 선비들이 출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개혁군주가 딱 등장을 하면서 왕권도 강화가 되고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이 공민왕이 원래 우리나라 고려 그 원간섭기의 고려 왕자들은 원나라에 유학을 간 다음에 간섭을 쫙 받으면서 얘가 나중에 우리 원나라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다 테스트를 받아요. 근데 공민왕은 아주 철저하게 친원파를 연기를 해서 원나라에서 이 공민왕을 굉장히 좋아했고 야 얘는 괜찮아. 애가 됐어. 얘를 왕으로 앉혀놓으면 고려를 다스리는 거 되게 편해질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안심을 시켰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원나라 공주랑 결혼은 했어요. 노국공주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무 의심을 받지 않고 다시 성장을 해서 귀국한 다음에 고려에서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등극하자마자 이제 본색을 드러냈죠. 반원 자주 정책을 합니다. 친원파 애들을 싹 숙청을 해버려요. 권문세족 애들을 전부 이제 제거하는, 죽여버리는 거죠. 가장 유명한 권문세족이었던 기철 등등등 숙청합니다. 숙청을 해버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우리 내정간섭하려고 설치했었던 거 있죠. 요거도 폐지를 해버리고요. 얘네들이 깎아내렸던 우리 관제가 있어요. 이거 원나라 연호 이제 우리 안 쓸 거야. 격화된 관제 다시 올려.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영토도 뺏어요. 영토. 우리나라 무신, 유인우나 이자춘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천령 이북의 땅을 다시 되찾아 옵니다. 이자춘이 나중에 이제 그 이성계 집안 사람이죠. 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몽골풍 하지 마, 변발하지 말고 오랑캐 옷 입지 마, 다시 우리 거 입어 하면서 반원 자주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건강은 어떻게 하느냐? 정방 없애버려요. 그 무신 정권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정방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됐었던 건데 이거 없애고 다시 중앙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학교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왕권 강화하려면 나의 손발이 돼서 움직여줘 신하들이 필요한데 성리학적인 이념을 장착한 애들이 필요해요. 인재 육성해야죠. 성균관을 정비를 합니다. 교육기관으로 개편을 해서 인재 키우려고 하고요. 아까 우리 충렬학 때 잠깐 나왔었던 전민변정도감을 대대적으로 또 설치를 하면서 이 권문세족 애들의 경제 기반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뽑아다가 여기 앉혀놔요. 그게 승려였던 신돈이에요.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을 판사로 앉혀놓고서는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땅, 노비 이런 것들을 원래 자리로 환원시키려고 합니다. 자, 요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고려 말의 정치적인 모습은 어땠느냐? 공민왕이 저렇게 하고 나서 사실 꾸준히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반발을 사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이 공민왕이 그 결혼했을 때 그 원나라 공주였던 노국공주하고 사이는 또 되게 좋았다나 봐요. 근데 노국공주가 출산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쇼크를 좀 심하게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뭐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울면서 술만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공민왕이 상당히 연약해져 있을 때 암살당하는 걸로 나와요. 공민왕이 죽으면서 이 개혁들은 사실은 다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공민왕 이후의 고려 말의 사회는 어땠느냐? 자, 공민왕 때부터 신진 사대부들이 성장을 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나라가 없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원나라는 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저기 홍건적 애들, 중국 땅에서 홍건적 애들 들어오고 저 바다에서 일본인 애들 막 들어오고 일본 해적들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국경지대마다 분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신 싸워주면서 승전보를 올리면 사람들한테 명성도 쌓고 인지도도 좀 올리겠죠. 이렇게 성장하는 세력이 신흥무인 집단이 있어요. 자, 브레인들 한 파트 성장하고 칼이 한 파트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근데 최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문세족에 조금 더 가까운데, 자, 우왕 때 최영이 이성계와 사대부 세력에 좀 지원을 조금 받아가지고 권문세족을 완전히 축출을 하고요. 사실은 우왕이 최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영 장군이 우왕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으로 좀 얽혀가지고 요 사람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조금 잡고 좀 남아있었던 권문세족을 전부 쫓아내면서 왕권을 회복하고 권력을 틀어주게 됩니다. 최영이. 최영 스스로의 인품은 나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청렴 결백을 상징하는 말이죠. 요거를 얘기한 사람이 최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최영하고 이성계는 뜻이 조금 달라지게 되기는 해요. 자, 고려 어떻게 망했는지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우왕 때 이제 왕조가 중국은 바뀌어요. 명나라가 됐는데 다시 이제 중국인이 중국을 차지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몽골이 다스렸던 원나라나 중국인이 다스리는 명나라도 우리한테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왕조가 바뀌었는데 옛날에 원나라가 우리한테 뺏어갔었던 천령 이북 쪽에 그 쌍성 총관부 있잖아요. 그거 국민왕이 다시 찾았잖아요. 근데 명나라가 그거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쌍성 총관부는 여기 천령 이북의 땅은 원나라가 통치했었던 땅이야. 원나라가 통치를 했다는 건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야 하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 최영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최영이 이성계를 이제 불러다가, 최영이 나이가 훨씬 많은 상태예요. 이성계에게 야,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버리자. 요동 정벌하자 우리가. 하면서 요동 정벌을 명령을 했는데 이성계가 생각하기엔 이게 너무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였던 거죠. 아니 이거 뭐 승산이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이성계도 명성이 만만찮게 올라가 있었고 그 정도전이 이성계 쪽에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도전이 아주 세심하게 공을 들이고 있을 때인데, 이성계도 뭐 기본적으로 군인이니까 자기가 임금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막 갑자기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최영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거의 집단 자살하러 가는 느낌으로 여기 위화도까지 진군을 하는데,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넘어가면은 이 전쟁이 승산이 있나? 계속 불안해하다가 결정을 내린 거죠. 이 위화도라는 여기를 넘어가면 바로 이제 명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 시작이에요. 개전. 여기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한 거죠. 안 되겠다. 여기를 넘어가면 일단 다 죽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나는 이런 비전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군대를 그대로 돌려요. 이게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에요. 완전 무장한 군대를 돌려서 왕명을 어기고 수도로 회군한다는 거는 반란이라는 거죠. 그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나서 바로 등극한 건 아니지만 정권을 잡게 됩니다. 최영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임금이 되기 위한, 새로운 개국을 하기 위한 재반 준비 작업을 해요. 그게 과전법의 제정이에요. 지금 땅이란 땅은 전부 다 지금 권문세족 애들이 다 가져간 시점에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신진사대부들은 땅도 없고 아무 기반이 없어요. 이거를 경제적인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배 집단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이성계, 조준, 혁명파 사대부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정도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도전. 요 혁명파 사대부들이 공양왕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다시 올린 다음에 과전법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이게 사실은 신진 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양왕한테 양위받는 형태를 취해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대받는 형태로 왕에 올라서 고려가 공식적으로 멸망을 하고 새로운 국가가 개국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흐름인데 잠깐 밑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퀴즈 빠르게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OX네요. 무신 집권기의 공주 명확수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했죠. 요거 정중부가 있을 때 요게 봉기가 했었고, 원 간섭기의 교정도감이 설치된 게 아니고 이거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최충원이 설치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좀 안 맞죠? 고민왕이 기초를 비롯한 친원 세력을 숙청하죠. 개혁 정치를 하고요. 자, 최충원이 무엇을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를 했다. 봉사십조를 올리는 거죠. 자, 최후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자기 집에다가 정방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도방은 경대승이 설치했었던 사병 집단입니다. 자, 누구누구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죠. 네,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또 중반부부터 무신 집권기부터 원 간섭기에서 뒤쪽에 완전 말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수백 년에 달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보시고 무신 집권기하고 원 간섭기하고 혁명파 사대부가 올라오는 그 시점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어떻게 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의 순서가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흐름을 좀 그려보시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실제로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